안녕하세요. 인물리의 임윤선입니다. 책 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조금 다른 식인데요. 뇌를 살찌우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저 잘난 맛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데 그때는 어렸으면 오죽했겠습니까? 네, 굉장히 저만 옳다고 우기고 TV 토론에 나가면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상대를 물어 뜯어야지 잘했는 줄 착각하고 그랬었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포용력의 크기가 정말 요만했을 것 같아요. 작아요. 손바닥만큼의 포용력의 크기를 갖고 업죽지 않은 지식으로 이제 상대를 물어 뜯었던 건데요. 그런 저에게 사고도 그리고 포용력도 훨씬 더 넓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제가 갖고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 안의 에너지가, 그 욕망이라는 존재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소스라는 것을 알려준 책이 바로 이 영국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 19세기에 쓴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뇌가 불리기 위한 첫 번째 소재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 또한 여러분들도 어떤 사고 그리고 포용력의 크기를 넓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좀 더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는데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에도 너무너무 마치 21세기 2020년 8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책을 쓴 것처럼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되고 배울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워낙에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되 나레이션처럼 잠깐만 들어갈 겁니다. 제 얘기는. 대부분의 내용은 미리 직접 쓴 그 주요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미리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께서 미리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 흐름을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1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1장 말머리에서 밀은 본인의 제목인 자유론, 자유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단 한 가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그 어떠한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보시다시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권력이 이에 대한 침해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제 2장에서 시작됩니다. 2장의 제목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입니다. 토론은 디스커션이겠죠.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나 보다. 아닙니다. 밀은 다중의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 입법가나 행정 책임자가 인민에게 어떤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책에서 더는 거둘 이유도 없다. 나는 인민이 스스로도 자유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억압의 주체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대중, 즉 인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왜냐? 그것은 가짜 자유의 가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겠죠. 오늘나라는 개인이 군중 속에 묻혀버린다. 여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대중만이 권력자라는 말에 어울리는 유일한 존재가 됐다. 정부도 대중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챙겨주는 기관이 되고 말았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모든 언론기관들이 댓글을 보고, 모든 정치인들도 댓글을 보고 SNS 흐름을 쫓아가면서 정책을 만들어갑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떤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강도짓을 하는 거나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다. 왜냐?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억압의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억압한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억압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틀린 의견일지언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 비겁한 억압, 즉 여론을 동원한 자유를 강제하는 것을 예측하고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은 또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자나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옳다는 확신에 빠지기 쉽다. 주변인들이나 자신이 쫓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집착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에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일반적인 의미의 세계에 완전히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욱 의지하게 된다. 어느새 많은 여론은 SNS와 그리고 인터넷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팬덤을 형성한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팬덤을 형성한 사람들은 정치인들마저도 자신들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 마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팬덤을 의식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개개인의 개별적인 헌법기관임을 잊고 그 팬덤을 의식한 말들을 뿜어내면서 그 뿜어낸 말을 네이버에 핫픽으로 선정돼서 한 줄 뉴스로 나오게 되면 흐뭇해하면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야 하고 기뻐합니다. 밀은 이야기합니다. 인류와 생각과 행동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사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지동설이 옳다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화성도 갈 수 있게 되고 달도 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밀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정신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럼 그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내리는 판단의 힘과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된다. 그릇된 의견의 중요성을 밀은 19세기에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 틀린 의견마저 허용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를 대해서 제3장 개별성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On individual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가져서 자기 스스로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각자가 고유한 개성이 아니라 그저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중 하나인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개별성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장이 좀 길죠. 아무래도 번역본이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이렇게 길고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이나 도덕적 힘도 자꾸 써야 커진다. 맞습니다. 만일 사람이 세상 또는 주변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안다면 원숭이의 흉내내는 능력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관찰하기 위해서 눈을 써야 되고,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정이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하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차이점을 비교하여 파악해야 한다. 더 고민하고 더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개별성은 어떤 소스를 원료를 쓰냐 하면은 욕망과 디자이어죠. 충동, 임펄스. 사람들은 욕망이나 충동에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 위험하거나 크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충동이 강하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다양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타고난 자질이 더 풍부하고, 따라서 남보다 물론 나쁜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큰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충동이란 다름 아닌 에너지이다. 사회는 이런 일을 유도하여 영웅을 배출할 수 있는 터전을 헐어버리지 않음으로써 할 일을 하고 필요한 이익도 보호한다.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담아내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사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욕망과 충동이 죄악시되었던 성리학의 지배를 거의 500년 받았죠. 그리고 현재에도 욕망을 가지고 충동을 가진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고 드센 사람 취급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또 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해서 자신만의 이런 욕망과 충동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개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증기기관이나 다름없다. 관습적인 것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는 자기 고유의 기질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재미삼아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살펴서 하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맛집을 올리는구나, 그럼 나도 올려야 되는구나. 군중속에 묻혀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선택도 그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 가운데서 고르는 데에 국한한다. 독특한 취미나 유별난 행동은 범죄처럼 기피 대상이 된다. 결국 그들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능력은 시들고 죽어버린다. 밀은요, 아무래도 그 당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걸 기독교 원리로 다시 회귀합니다. 인간을 만든 선한 존재는, 재밌죠?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good being. 그 선한 존재는 자신이 인간에게 준 모든 능력이 뿌리를 드러낸 채 말라 비틀어져기보다는 잘 자라고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렇게 잘 번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북돋아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각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거나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인간을 만든 선한 존재의 뜻이다. 고로 개별성은 발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4장으로 갑니다. 인간 본연의 자유를 중시했고, 이 자유는 인간의 개별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개별성과 사회는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 제가 논외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발음이 오늘 임변이 딕션이 꽤 좋은데 오늘은 왜 이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레놀 감기약을 2알을 먹고 왔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날이 추우니까 감기가 오더라고요. 네. 제4장으로 가서요. 그럼 사회와 개인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 제목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인데요. 역시 개별성을 존중하나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침해란 무엇이냐?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소 협소하게 해석을 합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대접받지 않는 것, 이거를 침해와 혼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좀 격떨어지고 한번 좀 촐싹대고 좀 못돼먹고 배려 없고 이런 거죠. 왜냐? 이 전자의 경우는 이미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벌. 그러나 그가 거기서 나아가서 사회에 필요한 법칙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단지 그냥 어떤 임윤선이라는 사람이 꼴 보고 싶고 TV 보는데 쟤 말하는 거 재수없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얼굴은 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은 그 생각만으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가득 차고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 나아가지 않고 댓글로 야 임윤선 재수없어 잘난 척 대마왕 뭐 미친 X 받아봤습니다. 미친 X. 이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것이냐,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치고 구체적 이야기로 가는데 이것이 또 소름 끼치게 현실과 너무 현재의 현실과도 잘 맞습니다. 간단히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은 개인의 관계에 정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정부보다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우선이겠습니까? 월급 받아가야 되는 공무원의 관리 능력이 우선이겠습니까? 둘째, 만약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럼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충분히 발전되고, 그럼 개인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회가 더불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에게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인데요.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냥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조직적인 협력 또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회의 모든 활동이 정부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고 정부의 모든 부서가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지금 그렇죠? 다 공무원 시험 보죠. 순수하게 사변적인 것을 제외한 이 나라의 모든 대규모 문화 사업 그리고 실천적 지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수많은 관료 기구의 손안에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 그 일만 생기면 그저 관료들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런 관료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그래서 그 관료에 편입이 되고 난 후 그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이 희망의 전부가 되고 만다. 공무원 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최고의 희망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관료 조직 바깥의 일반 시민들은 실무 경험이 없는 탓에 관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견제하기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전제적인 정치 체제가 또는 민주적인 제도가 자연스러운 활동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선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개혁 성향의 지도자들을 내세우게 되더라도 관료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개혁은 시행할 수가 없게 된다. 공무원 연금제도 손 못 대고 있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제5장 현실 적용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책이 놀라운 까닭은 각자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놀라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현재 지금 이 21세기 2020년 8월을 돌아봤을 때도 놀라셨을 겁니다. 이 존 스튜어트 일이 마치 우리나라를 보고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내 상사, 우리 부모님, 내 남편 소통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들 자신은 내 부하 의견에, 내 친구의 의견에,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표현 지겹습니다. 다른 의견, 뇌가 청순하다고 하고 적폐라고 하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정권은 거대한 팬덤의 여론 뒤에 숨어서 그저 그 덩치를 몰래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정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새 사람들도 거기에 길들여져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는 뭐하냐부터 외치며 국민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개인의 욕망은 거세당하고 있습니다. 그 거세당한 욕망은 다른 음지에서 암세포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하고는 차마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고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마냥 욕망은 틀린 것이고 본질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측한 양 200년 전에 한 사상가가 말했습니다. 설령 틀린 말을 지연장 하게 하라. 그래야 당신의 말이 더 옳다는 것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세상은 욕망 덕에 진화해 왔다고. 오늘 뇌불리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칠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자유론을 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조금은 더 나아졌다.